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라고 하는 거 0과 1을 둘 중에 하나 표시한다 그랬고요. 그 8개가 모이면 하나의 글자가 된다 그랬는데 그 8개씩 표현하기가 복잡해서 길어서 4개씩 끊어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니블이라고 표현한다 그랬고, 예. 그래서 이진수 4자리가 모여서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을 해요. 이진수 4개가 모여서 16진수 한 자리 표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 진법 변환에 관한 문제도 나오고요. 진법 변환, 이진수, 뭐 16진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워드에서 우리 그 강의실 컴퓨터가 이제 64비트 컴퓨터 CPU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필드는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목 단위로 계산하죠. 우리가 국어 점수, 영어 점수라고 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필드가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는 레코드 단위로 저장이 돼요. 레코드. 한 줄, 한 줄.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됐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때 입력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레코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레코드들을 다 묶어 놓으면은 그게 파일이 되는 거죠. 성적 파일, 회원 리스트. 리스트라고도 얘기해요. 리스트. 그런데 이제 그러한 파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때는 묶어서 계산하는데 컴퓨터로 가지고 올 때 덩어리씩 잘라서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블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집이 파일이에요.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그 벽돌 하나하나가 레코드예요. 그런데 레코드 그 벽돌을 쌓을 때 뭐 1층에서 저 뭐 2, 3층까지 벽돌을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때 하나씩 나르지 않고 덩어리씩 나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설 현장 같은 데 간혹 보면은 이 자재 같은 걸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들고 올라가고 지게다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블럭이라고 한다.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뭐 이렇게 설정한다 그럴 때 그것도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건데, 예. 이 블럭 단위로 이 블럭을 우리는 물리적 레코드라 그래요. 물리적 레코드. 레코드는 논리적 레코드라고 하고 블럭을 물리적 레코드라고 하고, 예. 입출력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입출력의 기본 단위. 레코드, 논리적 레코드는 처리의 기본 단위가 되고요. 처리의 기본 단위가 되고 블럭은 입출력의 기본 단위가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테이프라는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도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1000만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럼 우리 컴퓨터가 1000만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면 1000만 개 데이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개 데이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파일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하지만은 여러 개 블럭 잡아서 복사 붙여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복사 붙여넣기 하려니까 하나를 갖고 하면 레코드가 되는 거고요.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얘를 덩어리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컴퓨터 창에 가면 여러 개 파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블럭을 잡지 않습니까? 이 블럭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덩어리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입출력의 기본 단위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파일들이 서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마포구에 살다가 양천구로 이사를 갔는데 그럼 현재 양천구에 제가 살고 있다라는 게 기록이 남아 있겠죠?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포구에서 살았으니까 마포구에서 어디로 이사 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저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여기저기 남아 있죠. 그 연관된 정보가 저와 연관된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셨어요. 그럼 수강생 명단 파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강생들이 어느 강사하고 연결이 되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강사 현황 파일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수강료를 입금을 했으니까 수강료 입금 현황 파일에 이름이 있겠고요. 강사들은 강사료 지급 현황 파일에 명단이 또 들어있겠죠. 이 분과별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 현황 파일도 있겠죠. 장비들을 관리하는 장비 현황 파일도 있겠죠. 그런 파일이 다 모이면 충북여성발전센터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줄여서 DB라고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DB를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를 마무리했다 라고 간혹 방송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선왕조실록의 모든 작업을 디지털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마무리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그 책자, 국보에 있는 책자를 다 촬영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 거기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변환되어 있는 거, 우리말로 해석한 것도 볼 수가 있고, 원문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낱글자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사진처럼 되어 있는 원 그림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검색해보면 그런 정보 서비스가 제공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광범위한 데이터의 묶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그러려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한자를 디지털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래 한글로 입력을 하던 뭐로 입력을 하던 입력을 했으니까는 컴퓨터 파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 안에다가 어떤 글자 A, B, C, D, 1, 2, 3, 4라는 글자를 기록을 하면은 그것이 컴퓨터 내에 어떻게 기록이 돼서 보관이 돼야 사용자가 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는 이 글자도, 이런 글자도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으니까 보일 거 아니냐. 저는 여기에 하나의 문자를 라고 글자를 썼지만 컴퓨터 내부에는 이 글자로 기억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메모장에서 글을 쓰지만 사실은 그 글자가,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를 서로 주고받지만은 실제로는 그 글자가 기호로 들어가 있지 저렇게 글자로 저장되지는 않는다. 글자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를 코드화 시켜서 저장한다. 이때 코드를 어떤 코드를 쓸 거냐? 처음에 초창기에 쓴 게 BCD 코드라 그래서 이진화, 십진 코드라 그래서 우리말을 이진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0과 1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6비트. 6비트니까 2에 6승 해가지고 60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대문자, 소문자 52개죠? 합치면 숫자가 10개니까 62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니까 66개죠? 괄호 열고 닫고 물음표, 느낌표, 점, 쉼표 안 돼요. 우리가 표현할 글자가 70가지, 80가지가 넘는데 6비트 갖고는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BCD 코드에서는 소문자라는 거를 빼버렸어요. 다 대문자로 입력을 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소문자로 입력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소문자가 없이 다 대문자로만 입력한 거로 기억을 해요. 그게 옛날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러다가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변환해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하는 그런 시절이 왔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BCD 코드라고 하는 6비트 방식으로는 표현하기가 불편하니까는 얘를 8비트 코드로 바꾸자. 8비트. 그래서 BCD 코드를 확장시키자. 익스텐드 확장을 하자. 8비트로 표현하면은 256가지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수만큼 실제로는 127가지, 128가지면 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는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 괄호 열고 닫고, 우리 키보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다 합쳐도 128개 안 돼요. 그런데 왜 2의 8승 256까지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해놨느냐? 아예 여유있게 늘려놓자.
2의 7승 7비트만 해도 될 거를 8비트로 만든 이유는 여유있게 만들어 놓자. 컴퓨터가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너끈히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들이 그렇게 해서 8비트로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도 대형 컴퓨터들은 이 EBCDIC라는 코드를 가지고 문자를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통신을 하게 됐습니다. 통신. 우리가 지금 하는 인터넷, PC통신 이런 거, 이 통신을 하게 됐는데, 통신을 하게 된 그 상황에 한번 배경을 보면, 인터넷은 1966년에 시작을 했어요. 69년도, 68년도 이때 인터넷이 보급이 됐어요. 국가기관에. 그것도 군사시설에. 민간인이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라, 국방부, 미 국무성하고 전 세계 나가 있는 군대 기관들, 군사 기관들이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통신을 주고받았어요. 69년도인가? 예.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70년대 들어가서 이제 대학들이 그 통신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84년도에 들어왔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카이스트, 예전에 서울에 있었죠, 카이스트가. 그래서 이 카이스트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시험 작업을 해가지고 인터넷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3년도에 이제 KT가 상업화 작업을 한 거죠. 돈 받고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래서 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요. 그 전에 PC통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통신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전화선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전화선은 한 통화 할 때, 뭐 3분 통화 한 통화 할 때 50원, 100원씩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서울에서 뭐 부산으로 보내려면은 데이터 요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전화 사용료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울에서 저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거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하와이로, 미국에서 서울로, 대한민국으로, 일본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그 통신 비용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빨라요. 옛날에 전화선이요 56K 56,000, 지금 우리가 쓰는 게 100메가, 그리고 1000메가, 기가가 이제 1000메가인데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초창기 때는 예를 들어 사진 하나, 자료를 보내려면, 사진, 그러니까는 5메가짜리 mp3 파일 하나 보내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56,000 bps니까는 거기다 5메가면 100만이잖아요. 500만이잖아요. 500만짜리 데이터를 56,000 통신 속도에다 보내야 되는데, 통신 속도는 비트로 표현하는 거고요. mp3 파일은 바이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5메가짜리 mp3 파일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5메가짜리에다가 8을 곱해야 비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메가, 58에 40. 40메가짜리, 그러니까 4천만이죠, 4천만. 4천만이라는 데이터를 56,000짜리 통신을 통해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잠깐 한번 계산해 볼게요. 4천만을 56,000으로 나누면 714초가 걸려요. 714초. 얘를 60으로 나누면 12분 걸려요. 12분. 그럼 우리가 3분 한 통화에 50원이라고 하면 얘는 4배 들어가는 거죠. 12분 통화를 해야 되니까. mp3 데이터, 5메가짜리 mp3 데이터를 하나 보내는데 200원 들어요. 200원. 50원짜리, 33분에 50원짜리 통화라고 했을 때, 그건 서울에서 서울로 보내는 거고, 국제전화 걸면 어때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상에서 영화 하나 받으려면 기가잖아요. 2기가, 3기가짜리 영화잖아요. 얘를 그 당시 때 인터넷으로 전화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날 며칠 걸릴 거예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8비트로 보내면 안 된다. 8비트로 보내면 안 된다. 왜냐면 8비트로 만드는 이유가 여유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유있게 만들지 말고 7비트만 해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7비트로 줄여서 보내자.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7비트로 변환을 시켜요. 7비트로 변환시키는 거 금방 변환이 되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아서. 그러면 그 7비트로 된 데이터가 전화선을 통해서 쫄쫄쫄쫄쫄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의 컴퓨터에서 수신이 되고 나면 그 수신된 7비트짜리 데이터를 다시 8비트 형태로 변환을 또 시켜주면 되죠. 변환은 뚝딱 하겠죠. 통신이 느려서 그런 거죠. 8비트로 보내면 데이터 요금이 더 나가니까 7비트로 줄이자. 그래서 통신 때문에 이 아스키라는 코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줄여서 아스키라고 읽어요. 그냥 콩글리시로. 미국에서 만든 통신용 표준 코드예요. 미국에서 만든 통신용 표준 코드. 그래서 7비트로 변환시켜서 보내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페리티 비트랑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페리티는 데이터가 실제로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검사하는 비트예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11000001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대문자 A예요. 이게 대문자 A인데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1100 0000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100 0011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C거든. 대문자 C야. 얘는 모르겠네. 그러니까는 요 0, 1이 뒤에가 바뀌든 앞에가 바뀌든 바뀌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가 바뀌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숫자가 앞에 1100이 아니라 111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엉뚱하게 바뀌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가 정확히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전화 걸어서 얼마 송금하면 됩니까? 했더니 100만원 송금이요 그랬어. 했더니 사후정이 잘못 들어가지고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보내버리면 0 하나 빼버리면 엉망되고 1000만원 보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검사하는 게 페리티 비트라는 걸 통해서 검사를 해요. 얘를 하나 더 붙이니까 결국에 이제 8비트가 된 거죠. 원래 8비트에다 페리티를 붙이면 9비트가 되고, 페리티는 보험이에요. 보험. 데이터가 정확히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 페리티를 안 합니다. 왜? 인터넷 선로에 잡음이나 혼선이 안 들어와요. 과거에 우리 전화선은 어땠습니까? 혼선, 잡음 많았어요. 서울에서 부산 친구랑 대화하려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광통신으로 가니까 깔끔하게 가죠. 국제전화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PC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PC. PC가 등장했는데 PC도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만 통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PC도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PC는 윈도우, 도스 이걸 개발할 때 어떤 코드를 개발할 거냐? EBCDIC 코드를 만들 거냐? 대형 컴퓨터처럼 이걸 만들어서 통신을 할 때는 다시 아스키로 바꿔서 보낼 거냐? 근데 슈퍼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금방 변환하지만 PC는 그렇게 빠르진 않으니까 변환하는데도 오래 걸릴 거다. 그럴 거라면 PC 자체를 아스키라는 코드로 제작을 해버리자. 그러면 변환해서 보내고 변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PC상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통신으로 보내버리면 바로 갈 거 아니냐. 변환 없이. 그렇게 해서 아스키 코드는요, 통신용 코드이면서도 PC에서의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CD가 6비트고 아스키가 7비트고 EBCDIC가 8비트니까 요 순서대로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BC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EBCDIC 두 번째로 나오고 아스키가 마지막에 나온 코드예요. 6비트, 8비트, 7비트 이렇게. 자, 아까 페리티 비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가 뭐냐면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비트인데 한 비트를 추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요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보내냐면 1100001이니까 1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나는 짝수 영어로는 2분이라고 하죠. 짝수 페리티를 설정하겠다 해서 통신을 하기 시작을 해요. 통신을 할 때 예전에 짝수 페리티를 할 건지 홀수 페리티를 할 건지 선정을 해요. 선택을 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알아서 페리티가 붙는데, 짝수라고 말하는 거는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1의 개수가 3개잖아요. 요 옆에다가 1 써주면 1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4개가 돼서 짝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쪽에 1100 0000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1의 개수가 몇 개가 됐어요? 홀수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오류가 발생했다 알 수가 있겠죠. 1의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1의 개수가 짝수개 맞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뀐 거예요. 얘는 뭐냐면 오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두 개가 바뀌어 버리면, 두 개의 오류가 발생하면 체크를 못 해요. 그러면 가로로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세로도 체크해요. 세로. 그럼 1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가로만 아니라 데이터를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8줄을 묶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퍼즐처럼 가로 8개, 세로 8개 묶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로로도 1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도 1의 개수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를 한꺼번에 계산하면은 묶음으로, 그래서 어디가 에러가 났다 안 났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페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험입니다. 보험. 그러면 페리티 넣지 말고 그냥 보내면 어떠냐? 빠르겠죠? 한 비트 추가되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가겠죠. 에러가 안 나면 이상이 없겠죠. 근데 에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에러 난지 모르니까 다 되돌려 보내고 다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에러를 검사하게끔 하는 페리티 체크 비트가 생겼고요. 문제는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되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데이터를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전송 속도가 느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느리니까 데이터가 간 것에 네가 알아서 고쳐라. 네가 검사해가지고 어디가 에러 난지를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는 네가 알아서 고쳐라 하는 게 해밍 코드예요. 해밍 코드는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페리티 체크 비트는 8개를 보낼 때 하나가 추가되죠. 그런데 해밍 코드는 4개 데이터를 보낼 때 3개의 페리티가 붙어요. 그러니까는 8개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6개의 페리티가 붙는 거예요. 얘는 8개에 하나가 붙는 거고요. 얘는 8개에 6개가 더 붙어요. 페리티가. 해밍 코드는 특성이 페리티를 6개를 붙여야 돼요. 그게 15개, 14개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면 오류가 어디가 났는지 확인이 되고, 오류가 발생했으면 원래 데이터가 뭔지를 추적을 해서 고칠 수가 있게끔. 오류가 나면 집에 와서 데이터를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고쳐버려라 이거죠. 어떻게 고치는지 시험에 내지는 않은데 그런 거다라는 것만 시험에 내요. 그랬더니 해밍 코드는 좋은데 뭐가 불편해요? 양이 너무 많아. 이제 그러다가 광통신이라는 게 이제 됐지 않습니까?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지금은 광통신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혼선 잡음이 발생하지 않아서 페리티를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페리티를 붙이지 않아도 데이터가 완벽하게 간다. 지금 PC 통신에서는 페리티 안 해요. 페리티 안 붙이고 바로 그냥 데이터만 보내요. 그래도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페리티 설정하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경험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스스로 알아서 뭐 그렇게 교정을 해주고 체크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걸 안 해요. 그 다음에 CRC 검사라는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CRC 검사라는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페리티 검사의 단점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이 한꺼번에 에러가 나면은 체크를 못하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해라? 블록합 검사 BSC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는 페리티 체크 비트가 뭐다, 해밍 코드가 뭐다. 아까 페리티는 에러 검출만 하는 거고,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도 하고 스스로 교정 고칠 수도 있다 하는 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 외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BCD 코드니 아스키 코드니 하는 이런 코드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영문자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문자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PC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PC를 수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지금도 우리가 PC를 사용하지만 이 PC를 사용할 때 과거에는 영어만 입력했었어요. 우리말이 없었으니까. 우리말은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지. ABCD라는 글자는 컴퓨터가 알아서 탁탁탁 체크해서 컴퓨터에 기록을 해주는데 기역, 니은, 아야, 어여는 컴퓨터에 입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한번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세운상가 있죠? 세운상가. 그 세운상가 지금 뭐 다시 세운해가지고 프로젝트 지금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세운상가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우리말 코드를 만들어요. 그걸 세운 코드라고 합니다. 세운 코드. 세운 코드라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KS 마크가 찍힌 게 아니니까 짝퉁이란 얘기잖아요. 야매로 쓰는 거죠. 그냥 국가가 인증을 해달라. 국가가 표준으로 만들어 달라.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다시 표준을 만들었는데 엉뚱한 표준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완성형 코드예요. 그 당시 때는 자 보세요. 조합형이라는 글자하고 조합형 컴비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완성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조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글자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글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글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글자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글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점점점 이런 글자도 있어야 되겠죠? 다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가 있습니까? 사전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야, 없는 거를 왜 써? 없는 거를 왜 만들었어? 완성되어 있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글자만을 사용을 하자 이거고, 이게 완성형 코드고, 조합형은 뭔 소리냐, 글자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자, 사전에는 이런 글자가 없으니까 잘못된 글자요 라고 표기를 해줘야 될 텐데, 이게 입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펜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에서 입력을 못하면 그게 무슨 문자냐. 그래서 뒤늦게 국가가 조합형 코드라는 걸 이제 인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상가에서는 조합형을 만들었고 국가는 완성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완성형 코드를 돌려야 돼요. 그래야 완성형 코드에 의해서 글자가 들어가요. 키보드는 똑같은데. 근데 그거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왔더니 이 프로그램은 조합형 한글을 쓰는 프로그램이야.
그럼 글자가 깨져. 호환이 안 되는 거야. 키보드로 쓰는 건 똑같은데 컴퓨터 안에 보관될 때 0101로 보관이 될 때 조합형과 완성의 체계 방식이 다르니까는 서로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한글을 하나인데 방식이 두 가지라는 말이 되느냐? 그러지 말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달라.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그래 확장 완성형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확장 조합형이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죠. 국가가 처음부터 완성형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확장 완성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알고 보면 조합형 완성형이 다 오케이가 되게끔 한 걸 뒤늦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글 코드가 등장하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에 A, B, C, D 이 글자하고 홍길동하고 보시면 얘는 두 개씩이 하나 먹죠. 영어 두 글자에 우리말 하나씩 먹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얘는 한 글자, 얘는 두 글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각, 이거를 전각. 그래서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로 표현하고 우리말은 2바이트로 표현하자. 영문자 숫자는 아까 11000001 해가지고 뭐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A, B, C, D. 그런데 우리말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성의 종류가 몇 개일까요? 초성의 종류. 기역에서 히읗까지 쌍기역 이거 하면 19개예요. 우리나라 자음이. 그러면 종성은 몇 개일까요? 종성. 받침은 더 많죠. 아까 리을 기역 이런 것도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수를 계산해 보니까는 2의 5승 2의 5승이 얼마냐? 32. 32개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성 32개 5비트, 중성 5비트, 그리고 종성 5비트, 합이 15비트, 그리고 이것이 한글이다라는 걸 알리고 한 1비트, 합이 16비트, 그게 2바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나 한자를 표현할 때는 2바이트로 표현해야 되고 영문이나 숫자를 표현할 때는 1바이트로 표현하는 거고 조합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뭐가 만들어졌냐면 2000년에 유니코드라는 게 나왔어요. 유니코드. 혹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일본어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어가 정확히 보입니까? 깨져서 나옵니까? 야후 재팬 안 들어가 보셨죠? 야후 차이나가 있었는데 야후 차이나는 철수했어요. 우리 야후 코리아도 철수했거든요. 야후가 우리나라에서 맥을 못 써요. 네이버 다음 때문에. 야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깨갱거렸어요. 자, yahoo.co.jp 야후 재팬은 일본말 다 나오네요. 번역도 해요? 우리말로 번역도 하죠? 일본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이거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로 번역도 해요? 독일어로 변했어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 다 돼요. 다 돼요. 야, 이게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인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우리말로 돼 있는 거를 뭐 다른 나라 사이트 말로 뭐 라틴어로 바꿀 수 있어요. 라틴어가 그렇게 어렵다며요.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은 성경의 말뜻을 못 알아듣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믿었다는 얘기죠.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일반 언어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경책에 그런 뻥은 없었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였죠. 자, 이렇게 번역하는 하는 이유는 전 세계 언어가 다 인식이 된다는 뜻이고요. 표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 사이트에 들어갔던 일본말이 깨져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나올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나왔었어요. 윈도우 98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윈도우 XP서부터는 일본어 사이트는 일본말로 나오고
중국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말로 나오고 다 나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거지. 무슨 글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몰랐던 거지. 이제 지금은 중국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번역하면 돼요. 그럼 우리말로 직역 다 해주니까. 의역은 안 해줄 줄 몰라도. 예.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알파벳을, 우리나라는 초성, 중성, 종성을 해가지고 고어도 있잖아요. 순경음, 비읍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쌍이형도 있고 꼭지 달린 이형도 있고 여린 이읒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알파벳, 그 다음에 중국어 몇 개나 있어요? 글자가? 옛날에 번체가 한 66만 개 정도 있대요. 근데 간체 바뀌었잖아요, 한자가. 예, 문화혁명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어 글자가 2만 개. 2만 개 한자만 알면은 중국어 박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들도 중국어를 가리키는, 자기 말을 가리키는 우리나라 국어국문학과 같은 그런 교수도 15,000개를 모른다는 거죠. 5,000개만 알면 중국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장사를 해도 되고, 학식 있다는 사람들이 10,000개 정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엔 66만 개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끼리 통역을 한다 그러잖아, 통역을. 그런 거를 이제 2만 개로 줄인 거죠. 영어는 몇 개죠, 알파벳이? 대소문자 52개잖아요. 거기에 독일어, 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까 라틴어. 이런 거 해봤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어, 가기국에고 나뉘는 애로 이런 거. 다 합치니까는 65,000개가 안 되더라. 중국어가 제일 많아, 2만 개라 그랬잖아요. 이 전 세계 모든 알파벳을 컴퓨터 안에다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니버셜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걸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유니코드는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우리말이든 숫자든 문자든 다 2바이트다. 조합형이나 완성형은 영문 숫자는 1바이트고 우리말 한자는 2바이트인데, 유니코드에서는 다 2바이트다. 숫자나 문자나 할 것 없이 2바이트로 표현된다. 그래서 2바이트로 되어 있는 이 유니코드로 입력을 하면은 다 표현이 돼요. 내가 저쪽에 중동 글자를 몰라서 그런 거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동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글자가. 그래서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보면 한자나 일본어나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써 있고 돼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나라 글자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써요. 예. 설명서도 좀 달라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면 되겠지. 여기도 있어요. 여기 나라 옵션이 있어요. 나라 옵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설정 해가지고 추가 어디 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베트남 거? 스페인어 입력해 볼까요? 어디 거? 아랍어? 사우디아라비아 글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아랍어 여기 있네. 그렇죠? 이런 아랍어를 여기다가 추가 누르면 아랍어 키보드가 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아랍어로 입력할 수 있는 거지. 아랍 사람이 여기 왔는데 당장에 네이버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우편을. 그럼 아랍어 글자를 세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일본어도 하고. 예전에 일본어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뭐라 했는데, 이건 클릭만 하면 알아서 세팅이 돼요. 설정이 돼버리니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코드가 나왔다 하는 거. 처음 보시는 분,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소소하게 이런 거를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몰랐던 거하고 알지만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고 일본어 입력하세요 라는 걸 시험에 내는 건 아니고, 아, 일본어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나라 말이 다 깨짐없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 영어 사이트 들어가면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나라 사이트 언어로 다 나온다 하는 거죠. 내가 사이트를 몰라서 그런 거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가보시면 나라 설정하는 게 있어요. 나라 설정. 그 나라를 설정하면 그 나라의 언어로 나와요. 메뉴판이.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전 세계에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나왔잖아요. 우리말로 나왔는데 지구본 그림 눌러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로 보세요. 그 나라 말로 바뀌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 나라 말로 바뀐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국어라고 있네. 한국어로 돼 있으면 이제 한국어로 나오고. 이탈리아로? 이태리 말인가 봐요. 나오잖아요.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거지 한단 말이야. 이렇게 서비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2000년에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나온 운영체제가 윈도우 XP거든요. 윈도우 98년에 나온 거니까 아니고. 그래서 XP서부터는 전 세계 언어에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 나라 말로 다 나온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CPU. CPU는 지난 시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회로가 붙어있는 컴퓨터가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했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인데 CPU의 구성 장치가 제어와 연산 장치로 되어 있어요. 주기억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와 기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억 공간. 그 기억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억 장치 아니고 CPU 내에도 기억 장치는 있어요. 근데 보존은 아니니까 주기억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 플러스 연산 장치 플러스 기억 공간, 기억 장치. 기억 장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지만 기억 공간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반도체에 붙어 있는, 하나의 칩에 붙어 있는 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네,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되는 컴퓨터는 다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부른다. PC는 다 마이크로 컴퓨터다. 네. 그러니까 PC가 나오기 전에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뭐 20명이 같이 나눠 쓰기도 했었어요. 실제로는 본체 하나에 단말기, 모니터, 키보드를 연결해서 여러 명이 같이 써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 PC는 졸업할 때 왔었어요. 졸업할 때. PC란 개념이 졸업할 때 등장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애플 그 8비트 컴퓨터가 실습용 도구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다 대형 컴퓨터였거든요. 대형 컴퓨터는 저 유리방 안에 중앙 컴퓨터 본체, 중앙 이제 메인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 거기에 단말기가 다 연결돼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실습하고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 하나가 수백 대, 수천 명, 수백 명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이 컴퓨터 안에 CPU라는 것 안에 레지스터라는 말이 들어요.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뭐냐면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어떤 걸 기억을 해줘야 되죠. 자, 이거 한번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5 더하기 3 빼기 2 그러면 5와 3을 더하고 2를 빼는 거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는 이거 척 계산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한꺼번에 안 되죠. 이걸 먼저 하죠. 8에다 2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6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5와 3을 더한 거를 컴퓨터 머릿속에다가 8이라고 기억을 시켜놓고 그 8에다가 2를 빼주는 거죠. 그 6이 되는 거죠. 이게 빨라지면 이것도 가능하죠. 내가 머리가 더디고 많이 기억이 안 되니까는 저 복잡한 숫자를 계산을 못하는 거지. 암산 빨리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은 뭐 이런 거 여러 개 곱하라 그러면 그냥 쭉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5와 3을 더했다 8, 8에다 2를 뺐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를 기억을 해줘야 다음 동작에 연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레지스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지스터가 이 주기억 장치, 이걸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어 장치 안에도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 장치 안에도 레지스터가 있어요. 제어 장치 따로, 여기 기억 장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어 장치 안에도 기억 장치, 즉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 장치 안에도 기억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레지스터는 이런 거나 저런 거로 만든대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플립플롭이나 렛지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고, 아무래도 레지스터가 기억 공간 중에서는 가장 빠르죠. CPU 내에 있는 거니까. 바늘을 콕 찌르면 아야 하잖아요. 이건 학습을 안 해도, 애나 어른이나 학습을 안 해도 바늘을 갖다 대기만 해도 아프다 그러잖아. 찌르지 않았는데도. 각인이 돼 있단 말이야. 신경 구조가.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예요. 기억 공간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우리가 쓰는,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어느 게 좋은지, 얼마만큼 좋은지를 평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벤츠라는 브랜드, 그런 자동차하고 티코라는 브랜드 자동차가 있는데 얘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벤츠하고 티코하고 어느 게 좋아요? 티코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싸니까. 그거 하나잖아. 아, 또 있다. 손수레가 지나갈 수 있으면 티코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는 이 도로에 이렇게 빨간 봉 박아놨잖아요. 옆 차로 넘어가지 말라고. 근데 그 사이도 지나간대요. 티코는 작아가지고. 근데 벤츠는 못하잖아요. 커가지고. 승차 가면 좋지. 연비. 티코가 연비가 높지. 가격 저렴하고. 근데 컴퓨터는 무조건 빠르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요금도 감안해 봐야 돼. 그 중에 밉스 1초에 몇백만 번을 계산하느냐. 1초에. 슈퍼컴퓨터가 그때 뭐 30에서 50 뭐 테라플롭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한다는 얘기죠. 플롭스 굉장히 부동소수점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 뭐 3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수. 크고 길고 이런 거를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숫자를 1초에 얼마큼 많이 하느냐. 그리고 클럭 스피드, 전기적 신호를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주파수죠. 주파수. 우리가 텔레비전 라디오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89.1MHz KBS JFM 뭐 이런 주파수가 있듯이 컴퓨터도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클럭 스피드가. 컴퓨터의 클럭 스피드는 3.0 기가, 뭐 기가헤르츠로 가요. 기가. 메가는 100만인데 기가는 10억이니까 단위가 다르죠. 빨리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성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면, 즉, 내 컴퓨터의 CPU가 좋은 거야. 네 거보다 내게 좋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클럭 속도가 내게 네 거보다 숫자가 커. 빨리 움직여. 이런 얘기고, 캐시 메모리가 내게 네 거보다 커. 용량이 많아. 캐시 메모리. 중요합니다.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나는 64비트 컴퓨터야. CPU야. 너는 32비트야? 그럼 내게 좋은 거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버스 클럭이라 그래서 FSB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있어요. 800이냐 1024냐 뭐 이런 거. 이런 숫자를 가지고 내게 네 거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캐시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제어 장치. CPU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산과
제어가 있다 그랬죠? 제어와 연산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이 제어 기능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제어 기능을 하는 건데, 제어는 말 그대로 컨트롤 유니트, 통제 장치죠, 통제 장치. 자, 보세요. 이렇게 명령이 들어오면, 컴퓨터는 뭐라고 하느냐? 5, 3, 2, 더하기, 빼기, 얘를 각각 나눠 가지고 저장시켜요. 각각의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제일 먼저 받아온 데이터가 2개 나와봐. 그 제일 먼저 받아온 명령어가 뭐야? 나와봐. 그래서 뭐를 하냐면 5와 3을 더하는 거예요. 5와 3을 더했으니까 답이 얼마니? 그러면 연산장치가 8하고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야, 그럼 그거 기억해놔. 기억을 하겠죠? 요 사이에 이제 8이 기억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8하고 나머지 데이터 또 있지 않습니까? 얘 불러와.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명령어가 뭐야? 뺄셈이야? 그럼 뺄셈을 해봐. 그래서 8에다 2를 빼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6하고 결과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6 어떻게 할 거니? 화면에 보여줄 거야? 아니면 프린터로 인쇄할 거야? 사용자가 인쇄해 달랍니다. 그럼 프린터 작동시켜. 해서 작동을 해갖고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제어 장치가 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은 주기억 장치에서 합니다. 더하기,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건 다 주기억 장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억 장치에서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을 해야죠. 더하라는데요. 5와 3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덧셈을 뭔지 알아야 더하라고 명령을 걸 거 아닙니까? 그럼 야, 덧셈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해봐. 그럼 더해질 거고. 그래서 각각 신호를 보내서 야, 그 다음에 뭐래니? 5와 3 더하고 끝이야? 아니요. 거기다 2 빼라는데요. 그럼 뺄셈 와봐. 뺄셈은 이런 게 뺄셈이야 라고 또 알려줘야죠. 해독을 해야죠. 명령어를. 그래서 뺄셈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야, 할 게 더 남았니? 끝났니? 아, 끝났습니다. 이거 저장해달래니? 아니면 화면에 보여주고 말 거니? 저장하라는데요. 그럼 저장 명령 걸면 저장시켜. 그럼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걸면 연산 장치가 그때 알아서 척척척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다 어디서 한다? 주기억 장치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공간이 커야 돼요. 빨라야 돼요. 그렇죠? 경운기는 어때요? 경운기 공간은 커요. 근데 느려. 애기들 태우고 시골길 가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고속도로 못 온단 말이에요. 경운기는 느려가지고 위험하니까. 티코는 어때요? 빠르죠? 근데 많이 못 실잖아요. 덤프트럭은 어때요? 덤프트럭은 빠르죠? 많이 실죠? 좋잖아요. 그거 타고 여행 가기는 불편하겠지만은 컴퓨터는 여행이 목적이 아니고 일하는 게 목적이니까 덤프트럭 같은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르고 용량 크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는 그걸 이제 금상첨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 주기억 장치 그러면 아, 용량이 커야 된다. 용량이 뭐 안 커도 된다. 용량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속도도 있어요. 달라요. 가격이 다. 빠른 메모리는 비싸요. 자, 그럼 제어 장치에는 어떠한 레지스터가 들어있고 어떤 회로들이 들어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는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 건 안 보셔도 돼요. 자, 세 가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5와 3을 더하고 2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와 3과 2를 각각 나눠서 덧셈과 뺄셈을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기억시킨다 그랬죠. 기억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때 현재는 덧셈을 하고 있었죠. 덧셈 아까 5와 3을 더했지 않습니까? 더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럼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가 뭐냐? 덧셈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령어 레지스터가 기억하는 겁니다.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그럼 이제 덧셈이 끝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뺄셈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뺄셈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불러올 거 아닙니까? 얘가 502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지 301호에 대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사람을 모셔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요 무대 나가면 가요 무대 출연하는 사람들이 무대 뒤에 쫙 의자 앉아가지고 대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각각의 락카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FD가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저 위에서 다음 가수는 누구니까는 빨리 모셔와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이제 나오실 차례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준비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사회자가 아 이번에 등장하는 가수는 아무개입니다. 뭐 박수 부탁합니다. 쫙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할 가수가 어느 락카에 묻고 있는지를 알아야 있어야 모셔올 거 아닙니까? 그 번지를 기억하는.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지 그 가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등장할 가수가 어디에 지금 어느 방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방에 가면 그 가수가 있으니까 모셔오면 된다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 그래. 이것도 레지스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을 명령을 알아야, 덧셈이 뭔지를 알아야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해라 그러면 야 더하기가 뭐냐? 나도 모르는데? 그럼 더하기 못하는데 덧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습한 대로. 야 곱셈이나 들었다?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니?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하고 곱셈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명령어 해독해. 이거 디코더라 그러죠? 디코더도 레지스터예요. 어떤 거는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불렀고 어떤 거는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만 했는데 사실 프로그램 카운터도 정식 명칭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줄여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죠. 나머지는 모르셔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요거 머신 사이클. 이 머신 사이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머신 사이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5와 3과 2를 5와 3을 더하고 2를 빼라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불러드리죠. 5와 3을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하기 명령을 걸래니까 더하기가 뭔지를 알아야 더할 거 아닙니까? 해독을 하죠. 아까 해독기가 야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5와 3을 실제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하고 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결과 8을 저장을 해야죠. 그래야 다음에 써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머신 사이클이라 그래요. 4단계로 갑니다. 뭐든지 불러와. 어떻게 할 거니? 볶으래? 구우래? 삶으래? 찌래? 오케이. 더하면 이걸 곱하면 되겠구나. 이걸 구우면 되겠구나. 하고 명령의 해독이 되고 나면 이제 굽든지 찌든지 더하든지 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다시 불러와서 또 어떤 명령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요 4단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더해라 하고 명령을 받으면 실제 더할 수 있는 덧셈하는 장치가 작동을 해야 더해지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연산장치라고 하죠. ALU 정식 명칭은 산술 및 논리 연산장치라 그래요. 산술 및 산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가감승제라는 거고요. 논리 연산, 참인지 거짓인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게 논리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산장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연산장치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산술연산, 논리연산, 관계연산, 이동연산 여러 가지 이런 연산은 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령에 따라서 실제 수행하는 장치죠. 얘도 레지스터가 있어요. 자, 가더, 가산기, 애더. 애더는 뭐냐면 더해라 그럼 더하는 명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더해주는 기계가 애더예요. 근데 뺄셈을 못해요. 컴퓨터가 뺄셈을 못해서 얘를 보수기를 통해서 보수로 바꿔주고 그걸 더하면 뺄셈이 돼요.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여집합 배우셨죠? 여집합. A의 여집합은 A의 C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C. 그 C가 컴플리멘터 이거예요. 보수. A가 아닌 나머지 영역. 그게 A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 그러면 7이 돼야 10이 될 거 아닙니까? 그 3에 대한 보수가 7이 되고 6 그러면 4가 돼야 1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의 보수는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보수가 있고 9보수가 있고 이진법에서는 2보수가 있고 1보수가 있는데 0 그럼 1, 1 하면 0, 1보수고 10, 뭐 1000 그러면 합이 1000이 된다든지 111이 된다든지 하는 2보수, 1보수 이런 건 있어요. 하여튼 보수로 바꿔놔야 그리고 더해버리면 그게 뺄셈이 돼요. 컴퓨터는 뺄셈을 못해요. 덧셈을 합니다. 덧셈. 그럼 곱셈은 어떻게 합니까? 곱셈은 덧셈을 여러 번 하면 곱셈이 되죠. 나눗셈은 뺄셈을 여러 번 하면 되죠. 뺄셈을 여러 번 하면 나눗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5.3 나누기 2.8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하겠지 얘가. 아 그런 것도 과학자가 다 만들어놨지. 그래서 뺄셈 때문에 보수기가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예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그냥 어큐뮬레이터라고만 표현하는데 이것도 레지스터입니다. 아까 5 더하기 3 빼기 2 하면 5와 3을 더한 결과 8을 임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해주는 애가 누구다? 누산기.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 세 개 꼭 기억하세요. 자, 데이터 레지스터는 뭐예요? 5와 3을 더하래. 그러면 아 더할 데이터가 5와 3이구나. 그게 데이터 레지스터고. 상태 레지스터는 뭐냐면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기억하는 거야. 5하고 8을 더하래. 그럼 13이죠. 5하고 8을 더하면 13인데 자릿수가 하나 올라갔죠. 우리 산수에서 수학에서 5와 3을 더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5와 8을 더하면 하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리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3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1이 자리 올림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5에서 8을 빼면 어떻게 돼요? 못 빼니까 10을 내려받아 줘야죠. 그래서 15에서 8을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또 부호가. 그러니까는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리가 하나 올라갔는지, 또 자리를 하나 내려온 건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부호 자리도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기억해주는 게 상태 레지스터예요.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아까 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주기억장치. 주된 기억 공간이냐 보조된 기억 공간이냐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 컴퓨터에 가보면 이렇게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DVD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보조기억장치예요.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는 장점이 뭐냐면 껐다 켜도 원래대로 있어요. 여러분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딱 빼는 순간 데이터가 지워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항상 꽂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 저렴하다, 공간이 크다, 단점은 느려 터졌다 이런 얘기죠. 뭐에 비해서?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그럼 주기억장치는 엄청 빠르다,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 근데 비싸다, 용량이 안 크다, 그리고 껐다 켜지면 내용이 없어진다. 제가 막 작업을 했었는데 글을 써놨는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팩 하고 꺼질 거 아닙니까? 다시 키면 얘가 살아나요? 아니잖아요.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명령을 걸죠. 그럼 저장 명령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저장 명령은 입력하는 거예요, 출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저장 명령은 입력, 출력 어떤 거? 그러면 우리가 불러오게 하죠. 열기 하지 않습니까? 열기. 이 열기 명령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이건 입력이고 저장도 입력이고 가져오는 것도 입력이고 내보내는 것도 입력이고 다 입력이면 전제 출력해. 프린터로 인쇄하는 건 출력이고 프린터로 인쇄하는 건 출력이에요, 입력이에요? 그러면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 거는 거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왜? 이게 주기억 장치에 있잖아요, 지금요.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로 보내는 게 저장이죠. 그러니까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원 있었는데 그 100만원을 저한테 줬어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나갔잖아. 내 주머니에서 나갔잖아. 그 출력이죠. 내 100만원을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 출력이고 통장 입장에서 입력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기억 장치가 주인공이에요? 보조기억 장치가 주인공이에요? 주기억 장치가 주인공이지. 그러면 CPU에서 명령을 내리면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CPU가 우선이니까 주기억 장치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거기에서 명령이 전달이 되면은 그건 출력이고, 주기억 장치 명령을 받았으니까 입력이 되겠지만은 누가 주인공이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많이들 혼동할 수 있어요. 저장 그럼 입력한다 그랬는데 입력이 아니고 출력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니까, 밖으로 보내는 거니까 출력이죠. 프린터로 인쇄하듯이 똑같은 출력이죠. 주기억 장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 저장이 되고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 데이터는 실제 어디 있었어요? 이 이 데이터는 보조기억 장치 있었잖아. USB 메모리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로 들어왔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저장 안 해도 되죠? 다음에 또 열어오면 되니까. 굳이 저장 안 해도 되는데, 이 글은 다음에 또 써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안 써먹을 것 같으면 저장 안 해도 되겠지만 다음에 사용할 거라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에 또 꺼내 쓰고 하는 거지. 자,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이 있어요. 롬과 램이 있는데, 롬은 read only memory라 그래서 오직 읽어내기만 하는 기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CD롬 뭐예요? CD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른 음반 들어있는 CD롬을 샀어요. 오디오 CD를. 거기 있는 거 막 지워요? 못 지우잖아요. 그 노래 듣기만 하는 거잖아. 우리가 불러오기만 하는 거잖아요. CD롬은 읽기 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이 핸드폰 안에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걸 내가 막 지워요? 앱은 지울 수 있어요. 내가 깔고 지우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본 프로그램은 내가 막 지워요? 못 지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은 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안에 노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램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배터리가 다 되면 노래가 지워지나요? 그러니까 램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램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전자사전에 들어있는 그 전자사전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건 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램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딱 분리하는 순간 전자사전 데이터가 다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롬에는 종류가 많아요. 처음에 마스크롬, 공장에서 생산하는 롬. 우리 그 디지털 피아노 있잖아요. 디지털 피아노. 버튼 누르면 막 악기 소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건반 누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디지털 피아노가 작동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마스크롬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건 공장에서 생산해서 내는 거지 우리가 막 고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들, 이거는 롬에, 마스크롬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변경은 할 수 있지만은 그 기능을 우리가 건들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CD 있죠. 공CD 사가지고 우리 한번 굽는다 그랬지. CD 굽는다고 하죠. 레코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롬은 롬인데 비어있는 상태로 오는 롬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기계에다 집어넣고 기록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P롬이라 그래. P롬. 근데 저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버리고 새로 사와야죠. 고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야,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좀 고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차를 내가 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고차야. 다른 사람이 사던 차를 내가 샀단 말이야. 그러면 차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차 주인 이름을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도 이런 거예요.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변경되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기억돼야 되는데 껐다 키면 옛날 정보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정보로 교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장해 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P롬, EP롬이라고 하는데 얘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워요. 그럼 자외선 발생기가 있어야 지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온통 다 전기인데 자외선 발생기를 또 집어넣기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 EP롬을 거의 안 쓰고요. EEP롬이라는 걸 써요. EEP롬. 말도 길어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우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EEP롬입니다.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롬들은 마스크롬도 있지만 대부분이 EEP롬으로 되어 있어요. CPU 안에도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CPU는 단순히 기계 덩어리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CPU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안에서 작동시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단 말이야, 미리. 근데 그걸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롬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스크롬. 여러분이 컴퓨터를 껐다 키잖아요. 그리고 키는 순간 어떤 장치가 변경된다고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모리를 늘렸어요. 메모리가 4기가인데 8기가로 늘렸어요. 그럼 컴퓨터가 옛날 4기가 아니라 새로운 8기가로 인식을 해야 되고, 하드를 하나 더 달면 하드가 2개나 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주는 안에 롬이 있어요. 시모스 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모스 롬도 EEP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롬에다 기억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롬은 기본적으로 일부씩만 들어가는 거지 많은 양이 저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펼쳐놓고 작업을 하려니까는 그런 저장 공간을 따로 있어야 된다. 그게 램이에요. 램. 읽고 쓰고 하는 메모리. 얘는 휘발성이라고 하죠. 휘발성은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지는 게 휘발성이고, 아까 롬은 비휘발성.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비휘발성. 이 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D램과 S램. D램과 S램.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 일반적인 반도체를 D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무슨 뭐 얼마의 D램을 개발했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S램이 아니라 D램이에요. D램은 무척 작게 만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반도체가요 그렇게 안 커요. 우리 새끼손톱보다 작아요. 그 새끼손톱 작은 것 안에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을 해요. 신문을 뭐 1000년 동안 1000만 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어마어마하게 양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SRAM에 비해서 느려요. SRAM은 이 D램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비싸. 그리고 집적도가 낮다 보니까 부피가 커. 그러니까 D램은 새끼손톱만 하다 그러면 S램은 사람 얼굴만 한 거예요.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근데 이 S램은 특징이 뭐냐면 다 안 좋아. 비싸, 부피 커, 전기요금 많이 먹어.
근데 단 하나, D램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빨라. D램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왜 빠른가 봤더니, 여러분 혹시 그 실험 보셨어요? 오리 있잖아, 오리. 오리를 주방세제로 목욕을 시켜놓고 호수에다 이렇게 내려놨더니요, 물에 빠지더래요. 물속에 가라앉더래요, 오리가. 왜냐면 오리 안에 그 털 사이에 이렇게 유분이 있나봐. 그게 기름막이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뜬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빠지니까 밑에 발을 막 동동동 굴르면 이렇게 떠 있는 거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리도 가라앉는다는 얘기지.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 저는 그런 것만 봤나? 방송에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배운 학습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3년 후에 기억이 돼 있을까? 내가 살아있다면 기억이 될까? 이런 건데, 사람의 기억이 한 3일 가요, 3일. 쇼킹한 내용은 평생 가겠지만은, 또 그렇게 뭐 중요치 않다라고 하면 그냥 보고도 사라져 버리는 게 사람의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기 안 오죠. 이 책 사가지고 그냥 쭉 살 필요도 없어. 도서관 가서 쭉 훑어. 쫙 훑으면 평생 기억될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이 SRAM이에요. 근데 D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치워져요, 데이터가.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해야 돼. 이거를 재충전이라고 하는데, 얼마 만에 빨리 방전되느냐, 데이터가 지워지냐, 1000분의 1초마다 데이터가 지워져요. 우리가 지금 이게 주기억장치 D램에 들어있는 건데, 얘가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내용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다시 기억을 해야 돼. 우리 복습하듯이 계속 물장구를 쳐야 오리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빨라서 작게 만들어서 좋고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서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SRAM은 한번 기억시켜 놓으면 정전되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이 SRAM보다 어떨까요? D램이 느리고 SRAM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SRAM을 주기억 장치로 쓰면 어떨까? 일반적인 컴퓨터 메모리로. 김치냉장고만 할걸? 컴퓨터 한 대가? 요렇게 슬림한 컴퓨터가 아니라 양문형 냉장고만 해질 거야. 본체 하나가. 가격은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SRAM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SRAM은 특수한 용도로 쓰는 거지 일반적인 용도로는 안 써요. 너무 비싸서. 어떤 용도로 쓰는가 봤더니 캐시 메모리로 사용된대.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볼게요. CPU에서 명령이 전달이 되면 그걸 메모리가 받아서, SRAM이죠. D램이 받아서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CPU가 명령을 전달하면 D램이 명령을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CPU의 속도하고 D램의 속도를 비교해 봐야죠. 우리 강의실 거로 비교해 본다면 CPU는 3000이라는 속도로 가고요, 메모리는 600이라는 속도로 받아요. 우리 컴퓨터로 보면 지금 아닌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컴퓨터로 보면, 저희 집도 그래요. CPU는 3000인데 속도가, 메모리는 뭐 500, 600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죠? 5배 차이가 나요? 5배? 5대1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CPU가 5배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쫙 전달하면 메모리가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전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명령을 전달해야죠.
천천히 전달하려니까 CPU도 바쁜 애인데 빨리 전달시켜놓고 자기 일 하러 가야 되는데 받아 적는 애가 더디니까 천천히 불러주고 그때 다 받아 적고 나면은 그때 또 자기 일 하러 또 씩 갈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직접 전달은 CPU에서 메모리로 직접 전달은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빠른 임시 공간, 임시 메모리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 전달을 하고 그곳에 전달하면 CPU는 전달할 게 다 전달이 됐으니까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임시 메모리가 조기억 장치에 천천히 전달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육상선수 빨리 달리는 육상선수하고 천천히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달리 뜀박질을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목적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육상선수니까 빨리 뛰어간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 가다 보니까 전달할 내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느린 사람 빨리 와 그럼 못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또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야, 저 느린 애한테 뭐뭐 좀 전달 좀 해줘. 나 간다 그래? 하고 딱 갈 거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느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 빠른 애가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하고 전달시켜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임시 메모리를 우리는 캐시라고 부르자.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자.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자. 캐시 메모리는 이론적인 공간이에요. 이론적인 공간. 그러면 그 캐시 메모리를 이용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이론적으로 누가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할 거냐 생각해 봤어요. 조기억 장치 우리가 말한 D램은 느리니까 안 되고 D램보다 빠른 애가 있어야 CPU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 역할을 누가 한다? S램이 하는 거예요. S램 빠르니까. S램 빠르니까는 D램보다 훨씬 빠르니까는 그래서 CPU 안에 S램이 붙어 있어요. 캐시가 붙어 있다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잖아요. 그럼 CPU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 CPU 내에 캐시 메모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큰 거를 사려고 보면 비싸고 캐시 메모리 용량이 작은 걸 사면은 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싼 메모리 CPU는 캐시 메모리 용량이 작고 비싼 CPU는 고성능 CPU는 캐시 메모리 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기로 해요. 근데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보통 구매를 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나와라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컴퓨터를 보는데요. CPU 잠깐 볼게요. CPU.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캐시 메모리가 16메가예요. 얘 16메가입니다. 자, 얘는 8메가예요. 8메가. 얘는 8메가고 16. 얘가 훨씬 용량이 많죠? 가격 차이는 얘가 비싸요. 캐시 메모리 용량도 떨어지는 데 비해서 얘는 캐시 메모리 용량이 이거보다 훨씬 더 2배가량 높은 데도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코어가 4개고 스레드 8개고 3.5기가 3.6기가 전기 요금은 65W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얘는 조금 클럭 스피드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크잖아요. 근데도 가격이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텔 지명도 때문에 비싸요. 브랜드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삼성 제품 하면 비싸잖아.
대우 제품에 비해서 삼성 제품이 훨씬 비싸요. 성능은 비슷한데 모르죠. 어디는 또 대우가 좋다, 삼성이 좋다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떠나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기는 AMD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인텔이 비싸게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격이 얘는 3메가에 3메가 77,000원이죠. 얘는 16메가죠. 34만원이잖아요. 그런 차이에요. 그런 차이. 캐시 메모리 용량이 기가도 아니고 메가예요. 3메가, 5메가, 10메가 밖에 안 되는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는 4GB, 8GB 기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보다 기가가 1000배는 큰 건데 아까 뭐 메가당 10,000원씩만 잡으면 기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1000만원 비싸요. 1000만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SRAM으로 메모리를 만들면 SRAM으로 만들면은 컴퓨터 한 대가 1000만원, 2000만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SRAM 가격 때문에.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그럼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될까요? D램 쓸까요? D램 쓸 이유 없잖아요. 안 커도 되잖아. 전기요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SRAM으로 만들지. 슈퍼컴퓨터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비싸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자, 주기억 장치 단점.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빠른데 비싸고 저장 용량도 이렇게 많지 않고. 뭐 좋아봤자 8기가, 16기가니까 가격은 엄청 비싼데.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어때요? 뭐 2테라, 4테라짜리 뭐 15만원, 20만원 사잖아요. 엄청 싸지 않습니까? 예. 테라는 또 기가에 1000배니까 엄청나게 또. 그리고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내용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 된다.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메모리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 기타 메모리 중에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은 이 플래시 메모리. 지금 설명드리죠 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져야 되겠다. 기타 메모리의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을 늘린 거예요. EEPROM이 아까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 보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용량이 작아요. 근데 이거를 용량을 늘린 거예요. 늘려가지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우고 쓰고 하게끔 만든 게 플래시 메모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USB 메모리, 디카 메모리 이런 거. 이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버퍼 메모리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버퍼 메모리는 빠른 애하고 느린 애하고 사이에 사용하는 메모리를 버퍼 메모리라고. 아까 캐시도 버퍼 메모리 일종이에요. 캐시 메모리도 버퍼 메모리 일종이고, 하드 디스크 안에도 버퍼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주기억 장치로부터 받아들여서 보조기억 장치 하드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보조기억 장치가 되게 느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을 걸면 빨리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빠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공간의 가격에 따라서,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또 차이가 나요. 하드는. 근데 하드디스크에서는 걔를 또 캐시라고 불러요.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캐시를 하드에도 캐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다 버퍼예요. 버퍼. 느린 애, 빠른 애 사이에 있는 거, 그걸 버퍼라 그래요.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거. 다음 시간에 보조기억 장치 설명드리겠습니다.